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실력을 높이는 법, 영어 강의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나 국어는 제가 잘 모르고 탐구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영어니까 영어가 어떻게 실력을 높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건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강사를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훌륭한 강사를 실제로 보면 옛날에 김기훈 선생님 같은 그 강사분들 상당히 실력이 높으신 분들의 강의를 벤치마킹했던 강사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썰까지 벤치마킹했던 그런 강사들 이야기도 있었고요. 훌륭한 강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성공했던 그 예전에 어떤 사업가 이야기도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강의가 먹히는지를 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어디서 제가 선배님이 이제 재종반 수업을 하시는데 그 재종반 수업을 하시는 곳에 어떤 젊은 강사가 그 유명한 인간 강사들의 강의를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그 학생들을 가지고 특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자기 색깔은 없습니다. 자기 색깔은 없어요. 베끼는 거잖아요. 베끼는 거라서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세상에 모두 순수하게 자기 것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다 어디선가 들은 거, 공부한 거,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자기만의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베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유형을 푸는 방법을 가르친다 했을 때 다른 가서 하는 거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대로 하는 거는 별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 빠른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벤치마킹 하는 거. 두 번째, 나를 먼저 이해시켜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해 못하고 낸 문제입니다. 가끔 모의고사 풀 때 그게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도 이해 못하는 질문 가지고 막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그 문제를 푼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이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도 이해 못 해가지고 만든 문제를 어렵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학생들이 풀고 나면 와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 문제 좋은 문제라고 하는 이상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끔 상위권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떠한 강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워라고 하는 강의가 제일 무책임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해 못한 걸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만약에 진짜 훌륭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설득력 있는 강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의를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단 두 가지 나눠보면 이제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이렇게 뽑혀 나와야 돼라는 과정이 설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오형식 문장 체계로 다 이해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7차 교육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요즘에 그럼 EBS 교재들이 다 7형식 체계로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7형식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가장 주류가 되는 문법 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CG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이게 한 1700페이지가 넘나 그럴 거예요. CJL 있고 뭐 LGSW라든지 이런 요즘에 나온 또 CJL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CJL은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의 약자일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있는데 지금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대부분 요 체계에서 나온 책으로 아마 강의를 해 와셨을 건데 이 체계가 칠형식 체계예요. 이 체계는 칠형식 체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체계에서 칠형식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구하고 저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이나 동명사가 이끄는 덩어리 동명사절, 투부정사 이끄는 덩어리 투부정사절 이런 식의 절이라는 개념으로다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지식도 쌓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어려운 문장 속에서 적용을 해서 진짜 어려운 문장들이 다 이해가 되시면 학생들을 이해시키기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부분에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분석하고 정확히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납득되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건 정답이고 왜 이건 정답이 아니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 틀리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답을 생각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선지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인 경우에 문제를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독해에 있어서 왜 이 선지가 맞고 왜 이 선지가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학생들을 그걸 가지고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이해시키셔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면 남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시켜라 라는 것이 실력을 위해서 하셔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급하게 아까 이거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급하게 빠르게 하는 거지만 본질적인 실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진짜 수준 높은 내용까지 학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에 영어학 쪽에 있어서 되게 최첨단의 학문적 이론까지도 막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초과하는 거는 이거는 현학적인 거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영어 학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를 전공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냥 아이들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만 하시고 너무 현학적으로 가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뽐내기 위해서 한두 개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것도 있어라는 한두 개 보여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업 내용의 주가 되어서는 큰일 난다 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칠형식 체계도 선생님 현학적인 게 아닌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칠형식 체계는 7차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체계입니다. 7차 교육과정 지정한 체계고 어렵지가 않아요. 칠형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5형식도 이해 못하는 애들 쓰면 어떻게 칠형식을 가르치 그냥 문장 성분 A 하나만 더 배우면 되고요. 웃긴 게 이 문장 성분 A라고 하는 게 국어에서 배워요. 그래서 국어의 문법을 배우는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부사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류가 되는 문법, 영어민 화자들이 만들어놓은 주류가 되는 문법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잘 따다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주의적 이론의 위험성을 알고 기술주의적으로 접근하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문법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법에서도 규정주의 문법이 있고 기술주의 문법이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독해 같은 거에 있어서 규정주의적으로다가 접근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에 막 끼워 맞춥니다. 문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강사의 입맛에 맞춰서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은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추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그 방식의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파와 사파의 강사 중에 사파는 규정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한 강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딱 만들어 놓고 그 틀로만 설명하고 자기 교재에는 그 틀에 맞는 그런 내용들만 들어있으니까 되게 깔끔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와 이것만 하면 만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환상을 심어주긴 하지만 실전에 가서 특히 수능 같은 실전에 가게 되면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술주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있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돼도 그냥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술주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가도록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뿐더러 강사의 실력도 높여주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좁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각을 넓게 보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넓게 바라보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실력을 쌓아가셔야 실력이 한계가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서도 예외가 없이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5번째인데 4번째라고 돼 있네요. 다시 돌려보니까 왜 4 다음에 4지? 이상하네. 오타 났습니다. 5번째,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라. 뭔 얘기냐면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EBS 교재 같은 거 볼 때 이거 맞는 걸까? 맞는 걸까? 이 해석 맞는 걸까?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던져요. 조금이라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면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게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다 파고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독해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그냥 키워졌어요. 아 여기 문맥에서 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오리 강의 있잖아요. 수능 회오리라든지 아니면 내신 회오리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강사분들이 대단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제가 타고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르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연구라고 하나요? 교재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수업 준비할 때 보통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설지 옆에다 펴놓고 해석 보면서 본문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일단은 해설지 안 봅니다. 그냥 저만의 해석을 막 해요. 저만의 해석을 막 하면서 갑니다. 물론 그게 잘못될 때도 가끔 있어요. 저만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의 해석을 보면서 이 시간이 되면 해설지 해석을 보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 차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틀리거나 해설지가 틀리거나. 그럼 뭐가 맞을까? 그거를 정보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뭐 사전을 찾든지 문법책을 찾든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분들보다도 잘못된 거를 좀 더 잘 발견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제 실력의 토대가 됐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걸까?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게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이 뜻이지만 여기 문맥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 한번 찾아볼까? 영한 사전에서는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의 단어의 의미이고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의 영역이 다르지 않을까? 그럼 한번 영영사전을 보자. 영영사전의 예문들을 보면서 이건 이런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 이 차이점이 있네. 국어로다가는 이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쓰였구나. 그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 강사를 하신다고 하면 항상 의문을 던지시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을 높이시려면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강의하시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종반 같은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재수종합반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들어가는 반이 5개라고 하면 5반에서 동일한 내용을 수업하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수업을 내용하면서 처음에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가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제가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사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높아져요. 그 영어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때 가장 좋은 학습의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의 효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하지만 가르치는 거의 효율은 90%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뭐 대학생 중에도 제 영어 강의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과외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교재로. 배워서 가르치면 효율 되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같은 내용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하면서 처음 강의할 때하고 두 번째 강의할 때 또 안 보이던 게 세 번째 강의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이루어져야지. 반복이 이루어져야지만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하다가 의문을 가지셔야지만 그 이상한 부분이 보이고 또 내가 잘못 알았던 거라든지 인식 못했던 게 드러나니까 보시다 보면 그런 게 쌓여가면서 실력이 느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문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되게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주어가 앞절인 경우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분사구문의 주어가 앞절이라는 거에 대한 문법서의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설명했을 때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선생님 다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차이점은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문법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론을 여러 가지를 흡수해서 그걸 조합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지만, 강의하시면서 보통 선생님들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그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명확한 지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이 되려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의문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던지시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으시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만 하셔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흘러가면,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면 실력상으로 강사로서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가르치는 것의 차이는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 모두 느낍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해하셔. 본인이 본인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지,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더 깊은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강사, 훌륭한 강사, 대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사로서 실력을 높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